안녕하세요. 기록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아 이거 정말 보여드려야 되는데 해냈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너무 지금 그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 이제 꽉 차가지고, 예, 사실 그거 아세요? 지금 이 스튜디오에 지금 저 포함해서 지금 6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제일 오늘 행복해 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예, 훈쌤입니다, 훈쌤. 독서방송 찍고 집에 가셨습니다. 아, 독서? 네, 독서방송 찍고 호련히 떠나시면서 씩 미소를 띠고 가셨습니다. 왜냐면 스튜디오가 너무 꽉 차가지고. 지금 현재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4분의 각각의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그 익숙한 목소리부터 한번 소개해드리면 위너스의 손준영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위너스의 손준영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위너스 과학과 원장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구하기 어렵다는 주말 과학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네. 자, 그럼 또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올가교육에서 고3 담당하고 있는 김희선입니다. 예. 국어 교육이죠? 네. 야, 드디어 국어 선생님. 그 모시기 어렵다는 국어 선생님 모셨습니다. 아나운서인 줄 알았어요? 그럼요. 이 보여주는 방송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여주는 방송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자, 마지막 분은? 네, 반갑습니다. 깊은 생각 수학학원 원영우입니다. 네. 이 짧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네. 송파 깊은 생각의 원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성우 같으세요? 일단은 또 역시 또 보여주는 방송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 오늘 보여주는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다음에 또 다 닫고 그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힘들게 모셔왔고요. 지금 시간은 또 10시 반이에요. 일요일날 10시 반에 나와주셔서 제가 이따가도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대단히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과 저희 방송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제 이번 6월 모의평가에 대한 어떤 과목별 해석에 대한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국어부터 스타트를 한번 끊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어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개략적으로 희선쌤께서 총평을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국어는 사실 작년 6월보다는 난이도가 좀 낮다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이제 등급 컷을 열어보니까 등급 컷이 굉장히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1등급 컷이 87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점수가 좀 낮은 편에 속하고, 아무래도 좀 수험생들이 국어에 있는 비문학 킬러 문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배우지 않은 문학 작품, 그러니까 EBS에서 연계되지 않은 문학 작품 풀 때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고, 상위권 학생들은 그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는 시험이라고 보입니다.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학생들 표정들은 어땠나요? 국어 시험 끝난 다음에. 일단 굉장히 잘 본 학생들도 많았지만 조금 준비를 체계적으로 못한 학생들은 대부분 고난이도 문제에서 많이 조금 탈락한 경우가 많았고요. 네네. 그래서 중상위권이 조금 어려웠을 만한 그런 시험이었어요.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어려웠던 문제는 특정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좀 넓게 퍼져 있나요?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문제는 일단 특정 문제 한 3문제 정도로 지금 꼽히고 있고요. 기존에 있던 국어 킬러 문항과 마찬가지로 비문학에서 보기에 적용하는 유형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나왔고 오답률도 많이 높았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그 과목 순서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국어 끝난 다음에 수학이죠. 왜 과학할까봐 과학할까 이제 겁나는 거죠 지금. 내가 보기에요. 과학은요 지금. 일단 수학 말씀해 주시죠. 수학은 학생들이 시험 보고 반응은 21번, 29번, 30번 보통 이제 킬러 문제라고 불리는 그 문제가 킬러스럽지 않다. 이게 사실은 시험지를 제가 그날 낮에 받아서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든 생각인데, 이 얘기를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수학에서도 작년에도 작년 6평을 보고 나서 21번이나 30번 난이도가 기존에 있던 킬러 정도는 아니다. 대신에 준 킬러 문제가 난이도가 좀 상승을 해서, 예를 들면 그 17번, 18번, 19번, 20번에 있던 4점짜리 문제의 난이도가 기존에 있던 것보다 좀 많이 올라가고, 21번하고 29번, 30번 난이도가 조금씩 내려간,
이 시험지가 작년 6평 시험지였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6평에도 그런 일이 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 위주로 이제 상담을 해본 결과 그리고 점수를 보면 21, 29번, 30번을 맞았는데 100점이 아니에요. 그 킬러 문제들을 다 맞추고 시간도 남았는데도 100점이 안 나온 친구들이 이제 확률과 통계 파트에서 계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좀 생겨서 중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난이도를 아마 체감할 때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게 원래 기존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수학에서 21번이 실제로는 4점인데 학생들 체감 난이도는 7점. 30번은 11점, 12점 이 정도 되는 급으로 계속 몇 년 동안 냈다가 이번에는 4점은 아니지만 한 6점 정도까지 내려가지 않았나 학생들이. 그래서 체감하는 점수는 좀 낮아졌다. 대신에 앞에 있는 문제에서 시간을 좀 많이 뺏기는 거죠. 원래는 4점짜리 중에 그래도 쉽게 생각하고 풀었던 문제들이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시간 배분이 되게 중요한 시험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사실상 이제 우리가 흔히 수학, 수능은 수리 가도 그렇고 수리 나도 그렇고 킬러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맞추냐 못 맞추냐로 확실하게 대변이 되었었는데 앞으로의 트렌드는 조금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느끼는 게 좀 해볼만 하다 이런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작년부터 좀 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시험지를 봤을 때 보통 극상위권 학생들을 제외하면 30번 문제를 수능 때 버리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대부분 30번은 풀지 말아라라고 네. 해석을 해준다고. 근데 작년부터 저는 뭐라고 했었냐면 30번을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학생들을 그걸 버린 학생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시험 끝나고 봤더니 풀만 했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앞쪽에 있는 문제에서 그러니까 원래 다른 시험지들에서는 그 번호대에서 안 막혔던 거예요. 17번, 18번을 그렇게 막히진 않았었는데 거기서 시간을 막 쓰다 보니까 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 보는 순간에. 근데 실제로 뒤에 있는 30번이나 29번이 할만했던. 그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걸 트렌드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확신을 저는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사실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시험이 끝나고 나서 봤더니 그렇다라는 거라서 다만 학생들이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무조건 21, 29, 30이 너무 어렵고 그 문제를 버리고 나머지 걸 맞추겠다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때 그 당시에는 27 플러스 3이라고 했었죠. 27문제를 빨리 다 맞춰버리고 그 세 문제를 공부해서 킬러를 풀어내면 그렇죠. 그걸로 등급을 가른다. 이 시험지 유형에서는 확실히 바뀐 것 같아요. 아, 그거 엄청 바뀌었네요. 네? 네. 그 정도면 뭐 시험 대응 전략 자체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그 작년, 재작년 방송만 하더라도 실제로 서울대 간 학생들을 놓고 이제 저희가 같이 그 방송을 한 게 있었거든요. 재작년이었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한 저희 방송 초창기였는데 저희가 이제 학생들 거의 그 마라톤 방송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는 거의 한 8시간을 방송을 했었어요. 미리 녹음을 해놓은 상태. 왜냐면은 12월 달에 녹음을 해야지 애들이 따끈따끈해진다고 했고 12월 달에 애들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1월 달엔 뭐 했어? 2월 달엔 뭐 했어? 3월 달엔 뭐 했어? 이거를 시험 끝난 애들을 데려다가 방송한 다음에 그거를 순차적으로 12월 달에 방송하고 1월 달에 방송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킬러 문제는 실질적으로 좀 안 되는 학생들은 버리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한 학생들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스스로가 느끼는 영역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거의 일반화된 내용이었고 보통의 수학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붙잡고 있느니 네가 어차피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쉬운 문제를 풀고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번은 웬만하면 버리라고 얘기한다. 이런 어떠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다.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어디서 어려운 문제가 걸릴지 모르는 시험이 되어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6평이랑 이제 9평이랑 또 다르잖아요. 범위가 수학은 범위가 아예 달라서 전범위로 보는 게 사실은 9평이 처음인 거죠. 그 전까지는 전범위가 아니라서 6평 시험지랑 9평 시험지는 또 다르고 사실 평가원이 출제하는 시험이 이제 수능까지 하면 3개인데 6평이랑 9평은 저는 애들한테 임상시험이라고 하거든요. 그 해 애들 등급컷 맞추려고 니네 입장에서야 평가원이 문제를 주는 거긴 한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임상실험 하는 거다. 6평 보고 애들 상태 보고 9평 내서 상태 보고 조정하는 거라서 6평 이렇다고 해서 수능 때 이 기조로 간다고 판단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냥 그런 시험지로 출제될 수도 있으니 시험을 보는 순간에 그 순간에 적절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대비할 때는 예전처럼 극상 문제를 배제하거나 아니면 앞쪽 문제가 너무 쉽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저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번에 6평 때 21, 29, 30번을 다 틀려도 2등급은 나왔나요? 등급 컷이?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근데 그거 말고 학생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계산 실수하는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25번이 킬러 문제였다고 해요. 근데 수학 시험지가 21번까지 난이도가 객관식에서 쭉 올라가다가 22번은 이제 시험 보는 순간 약간 희망을 주는 문제를 주거든요. 정말 쉬운 난이도로 뚝 내려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25번은 보통 공부하는 친구들이 잘 안 틀리는 번호대예요. 이번에 25번을 틀린 친구들이 좀 있어요.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학생들은 이제 좀 어렵게 판단한 경우, 그러니까 그 원래 킬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틀렸다고 해도 등급이 이제 나올 수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 상위권 친구라고 하면 그 세 문제 중에서 2개 이상은 보통 다 맞춘 상태거든요. 그거 외에 다른 걸 틀려서 자괴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국어랑 되게 비슷하네요. 국어도 오답률 3위짜리 문항이 되게 쉬운 그냥 소설의 줄거리만 파악하면 되는 그런 유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조금 긴장을 하다가 그렇게 난이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풀 때 선택지를 너무 대강 읽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게 난이도가 낮은데도 오답률이 꽤 높게 나왔더라고요. 네네. 아주 그런 수학에도 그런 일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계산 실수라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세뇌당해서 그렇죠. 어려운 문제에만 집착을 하다가 쉬운 문제를 보면, 그리고 쉬운 번호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막히면 그 시험 보는 순간에 좀 많이 흔들리는 친구들이 있죠. 그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이 대부분 그 학원에서 네. 대부분 기하 벡터 쪽을 다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지 않나요? 거의 이제 끝나고 진행 계속 하죠. 학교도 이제 또 내신을 그 하죠. 내신이 그쪽이다 보니까 제가 맞아요. 그 6평 끝나고 컨설팅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지금 학원이나 이런 데서 어디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냐 했더니 아무래도 학교 내신이 기하 벡터 쪽으로 거기가 남아있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기하 벡터 쪽을 많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맞아요.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확률 쪽 문제, 난이도 쪽에 있는 문제들이 아이들이 좀 확률 통계 이런 거 한 지가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까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확률 통계가 사실은 수학의 과목이 이과 기준으로 보면 3과목인데 네. 거기에서 확률 통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낮죠. 네. 그러니까 문항수 비율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난이도 면에서 보면 약간 경시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2학년 때 보통 내신을 많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기하 벡터 남은 파트하고 확률 통계를 병행하는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내신 쪽에서. 이제 근데 그 학생들은 그나마 거기를 내신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신을 확통을 안 보는 학교들이 있죠. 그렇죠. 그 학생들은 이제 자기 인생에서 좀 버리는 중이에요. 또 2학년 때 끝나는 또 아이들 학교도 있죠. 있어요. 네. 네, 확률 통계가. 그런 경우는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고 예.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긴 한데 애들이 계속해서 많이 잊어요. 확률 통계는. 그리고 아마 기말 끝나고 나서 여름 때 한 번 더 하면서 다시 기억을 살리는 정도로 공부를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시험지가 되면서 학생들이 현장에서도 질문을 해요. 미적분이 킬러 문제를 담당하고 있고 2문제를, 그리고 그 중에 한 문제 29번 기하 벡터에서 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기조로 원래 공부를 하는 게 맞긴 한데 확률과 통계 난이도가 높아지면 어떡하나요? 그리고 실제로 21, 29, 30번에 확률과 통계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요? 실제로 주변에 있던 어떤 다른 설명회에서는 확률과 통계가 킬러 문제로 급부상할 거다라는 얘기를 막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온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들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게, 그럴 수 있죠. 확률과 통계가 갑자기 올해 수능에
완벽한 킬러 문제로 등장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너무 낮고 다만 미적분이나 기하에서 내는 정말 극상의 난이도의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 낮추는 정도인 거고 확률과 통계 난이도가 조금 올라갈 수는 있지만 학생들이 킬러라고 느낄 정도까지는 아니다. 다만 공부를 좀 덜하고 있는 부분이 확률과 통계인 거니까 그렇게 경시해서 공부할 파트는 아니고 공부를 개념적으로나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를 조금씩 더 풀어볼 필요는 있다 네. 정도인 거죠. 제가 오늘 손님 온다고 헛개차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그거 먹다 살아 들렸어요. 이거 살아라고 표현해야 돼요?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게 목에 걸린 살이 사례. 사례가 들렸습니다. 사리는 부처님 나오시는 거고, 진짜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순간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두 분이 막 대화를 하시는데 막 다들 어디 막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나 이거 계속 고민했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 사례가 걸렸습니다. 네. 진지한 말씀 나누는데 너무 죄송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돌발 질문 하나 드리는데 그 25번 문제가 네. 그 계산 문제였고 학생들이 이렇게 막 편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를 실수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 계산 실수 안 하는 법은 뭐예요? 없습니다. 이게 계산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이 수학과랑 말씀 죄송한데 수학과랑 좀 다르네. 없구나. 예, 어떻게 해요? 이게 계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난이도상 그렇다는 거지 생각 자체가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라서 생각을 틀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 설정을 잘못 이해한 친구들이 보통 많이 틀린 거지 뭐 덧셈 뺄셈을 틀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해를 정확하게 기본 문제라고 보통 저희가 말하는 중간 난이도 정도의 문제인데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확통 단원에도 정도인 거고 수학 문제를 이제 학생들이 시험 보고 틀려오면 잘하는 친구들이 계산 실수를 해요. 그 계산 실수라고 하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게 계산 실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뇌가 잘못된 거예요. 회로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게 잘못됐다. 저는 못 고친다고 아예 그냥 말해버리거든요. 약간 절망적인 얘기인데 그 고칠 수 있다고 희망을 주는 걸 저는 약간 욕하는 편이에요. 어릴 때부터 고치기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계산 실수를 안 하는 고3 학생들은 어릴 때 계산 실수를 해서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몇 년 동안 노력해 와서 지금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고3 때까지 계속 18년째 계산 실수를 하던 인간이 갑자기 계산 실수 안 해야지 연습한다고 3개월 만에 만약에 계산 실수가 고쳐지면 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학생들이 이제 이런저런 학원에서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약간 덜 하면 고쳐진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불치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잠깐 안 하는 것 뿐이지 언젠가 또 할 거라서 수능 끝나고 나올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에 전 차라리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애가 완전 초 긴장하고 뭐 엄마들도 긴장하고 실제로 막 저희 바들바들 떨면서 해야지. 이게 어렸을 이게. 때부터의 습관의 문제인 거야? 아니면 유전자의 문제인 거예요? 유전은 아니고 유전은 아니고. 유전자라고 하면 이제 불화가 좀 생길 것 같아서 애들하고 야, 이 정도 어릴 때부터 습관이 좀 그렇게 된 거고 저는 청취자분들이 요 파트를 요 부분을 저학년도 지금 저희 방송 많이 듣거든요. 저학년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계산 실수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요 대목만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공포가 오면서 학생들이 교정되는데 오히려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워딩의 말 속에서 실수라고 하는 말이 주는 그 부드러움이 있거든요. 나의 실력은 출중하나 그렇죠. 내가 이걸 언제든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깔려 있어서 저도 원래 그 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과 상담할 때도 계산 실수라고 애들이 그 말을 쓸 때마다 저는 되게 뭐라고 하거든요. 계산 실수가 어딨어? 이러면서 시험에서 실수가 어디지? 객관식에서 실수가 있나? 제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자기 방어 같은 거야. 학생 입장에서. 네. 그거를 아예 어렸을 때부터 빨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거고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서도 그 말을 쓰지 말고 이건 불치병 수준이니 내가 남은 3개월 동안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겠다. 그런 어떠한 의지가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도 17년 동안 계산 실수 안 하는 애가 갑자기 계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써서
몇 개월 지나서 계산 실수를 안 하는 시험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이제 고쳤다고 학생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계산 실수를 고쳤다. 그리고 겨울방학이 지나고 본 첫 중간고사 때 1번, 3번, 6번 틀리고 이렇게 막 틀린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학생하고도 얘기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고쳐진 게 아니다. 잠깐 안 한 거지. 언제 또 나올 수 있어. 그 학생은 수능 볼 때까지 긴장하고 그래야죠. 끝나고 대학을 잘 가긴 했는데 굉장히 많죠. 어릴 때부터 엄마도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보면 저희 애가 계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고칠까요? 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거는 결국은 나의 아이의 실력은 출중하나 약간 실수를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그 네. 표현이 뭐냐면은 언제든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인 건데 저는 객관식 시험은 실수가 어디 있냐는 거. 언제든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언제든 틀리는 거다. 그 영역에 대한 문제를. 그래서 아주 저는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원영 원장님께서 말씀이 아주 그냥 통쾌합니다. 그 연습량 부족은 어떻게 그 계산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네. 연습량으로 좀 늘려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근데 저희도 이제 아예 저희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넌 이번 생에 안 되니까 포기해. 뭐 실수는 받아들여.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런저런 대응을 해주는데 문제 말씀하신 대로 연습량을 늘리는 것하고 이 연습량에 되게 또 중요한 멘트가 있어요. 문제를 많이 푼다고 실력이 줄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푸냐에 따라도 다른데 문제를 시험 보는 연습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시험을 보는데 그 학생은 일주일에 시험을 4번 본다든가 그 중에 한 번은 뭐 매우 쉬운 문제로 구성된 걸 본다든가 근데 그때마다 제가 조언을 좀 해주는 게 틀리고 난 직후의 반응이에요. 보통 학생들이 문제집을 풀면 채점을 해요. 그 틀리고 해설지를 딱 보거나 하는 순간에 자기가 계산 실수한 걸 알아요. 어째가 실수는 실수인데 그때 바로 그냥 세모를 쳐요. 틀린 거 표시하고 보자마자 이러면서 세모를 쳐요. 이게 뭐냐면 스스로,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실력이 아니고 이건 내가 실수니까 틀린 게 아니야라고 인정해버려요. 전 걔한테 뭐라고 하냐면 틀린 거라. 그런 애 봤어요, 맞아요. 절대 못 고쳐요. 맞아요. 세모 친 애들. 맞아요. 안 돼요. 틀린 거라고. 절대 못 고쳐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 자체가 이건 자기가 실수한 거를 고칠 생각이 없는 친구인 거죠. 아주 좋은 지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 숙제할 때 그래서 네. 시험 보듯이 시간 제거하는 것도 있고 시험 보는 연습을 하기도 하죠. 저는 뭐 자세만 올바르면은 정말로 그 학생의 실력이 출중하다면 저는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태도를 견지하느냐, 객관식 시험에 대한 태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었던 얘기였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어쨌든 내용적으로 우리가 9월 모평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6월 모의평가 결과로 나타났을 때 놓고 본다면 작년도서부터 나타나는 경향성,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21, 29, 30이라는 이 문제의 난이도가 점점 조금은 가장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손대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한번 도전해 볼 만한 형태의 문제의 수준으로 난이도가 약간 하향되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임과 동시에 어디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어렵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생각했던 문제가 오히려 어떤 학생들에겐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경향들을 현재 보이고 있다. 요렇게 이제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분석을 1부에서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대응 전략을 얘기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 국어랑 수학에 대한 어떤 분석을 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과학 할 얘기가 많고 저희가 사회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너네 사회는 왜 안 해? 라고 얘기하면은 영어도 안 하잖아요, 저희가. 그거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방송을 우리가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방송을 통해서 뭔가에 대한 변화와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보편적으로 해드려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시의적인 형태의 가치가 조금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사회는 해당 과목이 너무나 많고 또 너무 명료해요. 그래서 6월 모의평가 결과를 갖다 놓고는 일단은 뭐 나타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모평까지 어쨌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일단 논외로 하고 일단 아마 청취자분들이 또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이제 일단 과학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은 4개나 있어요. 원장님.
어땠나요 이번에? 일단은 과학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시간 싸움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전체적인 내용에서 계산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와 개념으로 푸는 문제의 비율이 보통은 계산 문제가 6, 개념이 4 이렇게 물화생지가 대부분 그렇게 나오죠. 근데 만약에 어느 회차 때 계산 문제가 7, 개념 문제가 3 이렇게 나와버리면 학생들은 무조건 어렵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요번 6평이 전체적으로 딱 계산 문제를 좀 더 많이 개념을 조금 적게 요렇게 좀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부족한데 계산이 나왔어 평소보다 내가 한두 문제 풀 시간이 더 부족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맨 마지막에 있는 세네 문제를 이제 거의 찍다시피 이제 풀게 돼버린 거고 결국에는 학생들은 그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개념 문제를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올해 이번 회차에서는 또 개념도 또 녹록지 않게 낚시 문제라고 하죠. 그걸 교묘하게 섞어 넣어버리면서 이제 애들을 흔들어버렸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지구과학에서 개념 문제를 완전히 이제 뒤흔드는 낚시 문제를 보기에 다 넣어버린 거예요. 학생들이 거기서 다 낚이고 오히려 어려워하는 킬러 문제들은 맞추고 그래서 지금 예상 1컷이 지금 40점 이렇게 아마 역대급으로 나오게 지구과학이요? 되죠. 네네. 그러면 지구과학을 안 하려고 하겠네요, 애들이. 근데 그렇다고 이제 어쩌겠어요, 이제. 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틀린 부분이 뒷부분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개념 부분에서 틀렸기 때문에 지금 지구과학 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좀 암기만 제대로 하면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구과학 절대 포기는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지원자 수는 변동사항이 없을 것이다. 네. 오히려 그런 부분들로 예상을 하는 게 좋겠네요. 네네. 과목별 특색을 놓고 봤을 때 그 물화생지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게 일단 지구과학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그 세 개 과목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나요? 네, 뭐 물리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산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까다롭게 나온 거죠. 특히 물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학 파트는 보통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대충의 이제 식을 유추해서 답이 나올 수 있게끔 했는데 그걸 복합적으로 세 단계를 넣어버리니까 학생들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 그래프를 또 그려야 되고 이 그래프를 또 그려야 되고 똑같은 문제의 그래프를 세 개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디서 식을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일단 시간을 다 잡아버리는 거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어렵다. 근데 그게 사실은 킬러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거죠. 수학 25번처럼. 생각을 여러 단계를 하게 만들면 네. 학생들은 객관식 시험에서 너무나 힘들어해요. 그렇죠. 예, 그거는 뭐 그게 사실은 전통적인 형식의 개념과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단계거든요. 생각의 단계가 한 단계만 더 들어가도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형태의 어려움은 대단히 크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좀 출제했다는 거죠. 네네. 생물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생물 잠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학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화학은 등급 컷은 생각보다 뭐 이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44점 예상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화학 문제를 보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이거를 굳이 외우지 않아도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 형태가 한 2, 3년 전이었으면 좀 이것까지 외워야 돼? 그럼 왜? 이거 외워야 문제 풀 때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한 3, 4개 나왔어요. 그러면 그래서 한 20개 정도 예를 들어서 주기율표를 굳이 외우지 않아도 다 알고 있듯이 그런 식의 이걸 외워라. 그래야 문제 풀 때 힌트를 얻을 수 있어. 최소한 3분을 벌 수 있을걸? 이런 게 3, 4가 나와버리니까 화학이 그래서 사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는 미안하지만 고3들아 요건 좀 외워야겠다. 이렇게 되는 파트가 지금 이제 이번 시험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이런 양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애들이 많이 선택을 안 해요. 예. 이번에도 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원래 화학이 시간이 푸는데 오래 걸리죠. 네.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원래 화학을 학생들이 생각보다 어려워해서 네. 가뜩이나 선택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된다면 시험 범위 자체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난이도의 조정을 통해서 시험 범위를 늘리는 효과가 있었네요. 맞아요. 생물은 어땠나요? 생명은 사실은 작년 그 9평하고
예, 그죠. 6평, 9평 수능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 6평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 심지어는 문제 배치도 거의 비슷했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생명의 또 기본적으로 이제 계산 문제는 항상 나오는 것들이 애들을 흔드는데. 그건 사실은 정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파트거든요. 경우의 수를 다 내가 짧은 시간에 계산을 해내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냐면 남은 기간 동안 어쨌건 이거를 뭐 한 문제당 길게는 3분 아니면 짧게는 2분 안에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사실은 생명은 좋은 등급이 나오기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전 쪽은 어땠나요? 그 유전 쪽 때문에 이제 예. 역시 유전 쪽이 제일 까다롭나요? 그렇죠. 유전 때문에 생명이 싫은 친구들이 뭐 대부분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유전만 하면 생명을 하는 거죠. 네. 예, 천체를 하면 지구과학을 하는 그렇죠. 거고. 예. 성별 쪽은 남학생이나 여학생 중에 유전 쪽은 어떤 쪽이 더 이해를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상한 질문이에요. 제가 물어보면 남학생 중에서도 유전을 그러니까 이 좀 달라요. 그런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청취자분들께 계속 진행하지 않도록 사회적 권한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한테 오늘 질문이 없네요. 저는 탐구 과목에 질문이 좀 있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 3월에 학력평가 볼 때랑 이제 4월에 볼 때, 그렇죠. 6평을 볼 때 이게 수학은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데 탐구 과목은 범위가 전범위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학생들 스스로의 학습 상태 만족도를 제가 물어봐요. 수학은 하고 있는데 그럼 과탐은 어디까지 공부했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애들이 좀 웃어요. 공부 다 했는지 확인을 해보면 애들한테 이제 시험 끝나고 상담하면서 다른 과목도 제가 좀 물어보긴 하거든요. 그때 과탐에서 학생들 얘기가 제일 많은 게 제가 아직 공부를 다 안 해서 그렇죠. 시험 점수가 이렇다라는 얘기를 너무 들어서 사실 저는 이제 고3 처음 개강할 때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과탐해야 된다. 지금은 전체 과목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다 등급을 잘 맞아야 되니 근데 학생들이 제일 나중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제가 들어보면 과탐 쪽인 것 같아요. 언제든 자기가 안 해서 그렇지 올릴 수 있다. 하면 올릴 수 있다라는 이상한 미신 같은 거를 갖고 언제 있어서. 하려는지 몰라요. 언제 하려고 하는지. 제가 학생들 항상 올해도 언제 조사는 할래? 중이에요. 수능 끝나고 할래? 이렇게. 아무래도 네가 공부 안 하는 거 보니까 수능이 끝난 다음에 그거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게 좀 있어요.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애들이 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게 되는. 애들이 과탐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정보의 부재가 사실 되게 큰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과탐은 이제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2개만 연계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제2 스토리 같은 이제 그런 기출 문제 정도만 풀면 어느 순간 실력이 좀 쌓였다라고 착각을 하죠. 근데 그 다음 게 가져야 되는데 학생들은 그거를 구할 방법도 없고 또 어떻게 이거를 단계를 밟아갈지를 모르니까 계속 그것만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나는 지금 기출문제집 3권 풀었는데 나중에 또 푸는 문제집 또 기출문제집이야. 그럼 풀었던 거 계속 반복하는 연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딱 그런 친구들이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등급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학은 작년에 비해서 문제 트렌드 변화가 어떤가요? 비슷한 영역인 거죠? 네, 뭐 다만 지구과학에서 그 천체랑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그 흐름이 그러니까 이거죠. 계산 문제를 좀 더 늘리는 분위기여서 학생들이 시간 안에 이거를 해결하려면 빨리 차라리 외울 수 있는 부분은 외우고 넘어가는 게 더 빠를 것이다 까지가 가는 거예요. 계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힌트를 차라리 몇 개를 외우고 있으면 편해지니까 그런 이제 기조가 좀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미리 공부를 그런 것들을 다 외우고 나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예를 들면 3월이나 6월에 자기의 실력 검증을 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를 좀 덜 하는 애들 언제든 자기가 여름방학 때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점점 미루는 거죠. 3월에 미루고 6월에 미루고 이렇게 미루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계속 미뤄요. 그렇죠. 9평 때까지 미루고 계속 미뤄요. 9평 끝날 때까지 미뤄요.
미리미리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되나 봐요. 잘. 한 달이면 가능하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고.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진짜로 한 달이면 3등급이 되겠죠? 3등급이 가능한 거죠? 3등급까지는 가능할지도 모른다. 네, 이게 제 의견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9월 모의평가 때까지 뭐 좀 있으면 괜찮아요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과학보다는 사탐이죠. 사탐 같은 경우는 보통 학생들이 선생님 잠깐만 기다렸어요 이러면서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기다려보라는 거야. 잠깐만 기다려보라. 나중에 자기가 해주겠다. 네, 내가 해결해 갖고 올게요. 뭐 이렇게 저는 얘기해요. 6평 그 시험 문제를 공부 안 한 학생이 보는 게 너무 아까워서. 왜냐면 그렇죠. 그 느낌. 자기 역대 기출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야 될 6평 기출이잖아요. 네. 그걸 공부 안 한 상태에서 풀어버리는 게 좀 아까워서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야 그냥 자 공부 안 했으면 그리고 그 문제 해설도 보지 말고 그럼 한 달 있다 네가 공부를 다 하면 나중에 풀어라. 그때 풀면 어떠냐. 근데 되게 멋있다 이 말은. 네? 근데 제가 이 얘기 할 때 뭐냐면 학교에서 6평 가지고 또 수시를 쓸 때 약간 반영하는 경향들도 있어서 그렇죠. 네. 그거를 설득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야라고 하는데 물론 그 전에 전제는 당연히 6평 전에 과탐을 열심히 해서 6평을 볼 때 자기가 그래도 준비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고3 학부모님들은 이 방송을 들으시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고2, 고1 학부모님들이나 중등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이. 내 인생 최초의 우리 아이 인생 최초 그리고 마지막 6평 모의고사다. 그러니 그래야 되죠. 그 모의고사를 정말 진정성 있게 진지하게 보는 자세가 너무너무 필요한 거다. 소중한 기회로 여겨야 된다.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수학 원장님 치고는 굉장히 생각이 깊어요. 제가 좀 깊은 생각이라 깊은 생각이라 깊은 생각이라 생각이 깊어요. 예. 예, 자, 그래서 어떤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말씀하시죠. 저도 과탐에 질문이 있는데. 네네. 네네. 학생들이 지금 과탐 때문에 고민을 하는 네, 거예요. 죽으려고 그래요. 네, 저도 죽으려고 항상 하죠.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애들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도대체가. 과탐은 여름방학 때 해도 엄청 늦은 거기 때문에 네. 과탐이 무조건 안 12월 되는데? 달부터 해야 되는데 정말 애들이 너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제가 지금 학생 중에 의대 가려고 재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과탐을 기출만으로 공부를 했는데 요즘의 경향이 이제 기출에 안 나왔던 것들이 자꾸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어떤 개념을 한번 그냥 잠깐 날갯단에 짚어줬던 것들이 출제되기도 하고 또 몇 년 전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됐던 개념들이 자꾸 출제되니까 이게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 개념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트렌드 범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학에서 외우지 않아야 될 주기율표를 외워야 된다면 이건 학생이 느낀 체감적인 시험 범위가 늘어난 거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친구들한테 저는 이렇게 뭐 방안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기출 문제에 너무 몰입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아실 거예요. 수학생들 아시겠지만 객관식을 선지를 기억 니은 디귿을 제발 보고 풀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모의고사에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자체 하나가 다 힌트고 내용이고 개념인데 문제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선지로 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답이 기억은 확실히 아니야. 그럼 다음 행동들은 대부분 학생은 선지에서 1번에서 기억이 있는 건 지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보기를 봤더니 니은하고 기니디가 있어. 그럼 애들은 당연히 기억 때문에 지우고 니은을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에 있는 내용까지도 사실은 봐야 되는데 그 기준은 이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이게 3년치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가면 개념은 사실 거기서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정말 되게 동감해요. 그 학생들이 오답 정리를 할 때 특히나 이제 수학 파트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선지에서 참가지 찾는 진입한다는 문제가 보통 한 문제 정도라서 근데 과탐 같은 경우는 선지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오답 정리할 때 그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선지에서 언급된 주제를 다 원래 복습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의 학생들이 오답 정리를 보면 자기가 답을 틀린 것만 그냥 고치고 끝내는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문제를 푸는 거죠. 맞아요. 저 선지를 다 분석하고 공부한다는 게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상위권 애들은 무조건 선지. 네, 맞아요. 자꾸 선지 해장국 생각나.
근데 국어도 선지 분석을 안 하면 정말 그냥 문제 푸는 연습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국어도 오답 정리를 할 때 꼭 선지 분석이 이제 선행이 돼야 되고, 사실 그 부분이 좀 귀찮은 이유는 본인이 틀린 문제를 직면할 때 되게 기분이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대강대강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상위권의 특징은 진짜 자기가 틀린 문제든 또는 찍어서 맞은 문제든 선택지 분석을 확실히 하는 거. 그거를 꼭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과탐 필수 네, 공부인데. 네, 과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예. 이게 좀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그 인강으로 또 공부하는 학생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로 그 인강으로 공부를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도움이 많이 되는지. 뭐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스케줄을 편하게 맞춰서 난 이제 6평 때까지 뭘 끝내고 참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지 분석 이런 거는 사실은 좀 1대1로 좀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체크를 해주면서 물어봐 줘야 돼요. 본인이 전혀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갔던 부분을 너 이거 왜 틀렸어? 이게 왜 맞았을까라고 물어보면 그냥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면 선지 분석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강의 단점이 이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좀 독하게 좀 얘기를 하면, 뭐 과탐 목표 등급이 그냥 3등급 꼴찌라면 인강으로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부분 때문에. 야, 이거 그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인데, 이게 지금 거의 시간이 40분이 아마 지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청취자분들도 오랜만에 지금 이 국어, 수학, 과학 선생님들을 모두 모시고 이제 듣는 이야기 있는데, 사실 이제 국어 파트 부분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원래 국어적인 요소는 이제 대응 전략이 좀 중심이 되면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방송을 또 듣지를 못했고, 또 그다음에 수학은 뭐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과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방송을 1, 2부로 나눠서, 녹음은 어쨌든 지금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청취자분들은 좀 지치시니까 요거를 이렇게 1주, 2주로 끊어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또 1, 2부로 나눠서 방송을 진행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층 분석에 따른 대응 전략이라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아마 내일 방송 되거든요. 저희가 내일 이후에 아마 이렇게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마 청취자분들도 충분히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교육진담이 지금 이렇게 또 이게 시간이 거듭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못 오세요 다들. 예, 지금 아주 그냥 제가 그 전에 쌓아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이 선생님도 오늘 일정 포기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두 분도 오시고, 끝난 다음에 뭐 먹을 건지 얘기하시고, 일산에서 왔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일단 요 기회 주어졌을 때, 교육진담은 기회를 주어졌을 때 요 부분에 대해서 1, 2부로 한번 나눠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원래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는 댓글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해드려요. 그래서 댓글에 대한 이번에 이제 언급이 나왔는데, 녹음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기자재가 다른 아마 방송 장비보다는 상당히 좋은 걸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걸 다루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노력을 한번 더 기울여 보겠다는 약속을 좀 드려보고요. 오늘 이번 주는 요 방송으로 심층 분석에 관련된 내용들은 마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이 방송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방송 녹음은 계속 이어져서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과목별 구체적인 분석에 따른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학습 방법과 관련된 형태로 다시 또 편성돼서 1, 2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